전 중앙일보 논소위원, 사회부장, 제주뉴스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토네이도 파트너스 대표이시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기금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미래의 언론 리스크 관련한 강연으로 저에게 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 대표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사회 언론, 제가 이제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미래사회 언론을 얘기하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를 통해서 미래 언론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언론의 증가가 예상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공이 증가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로 콘텐츠 생산 관리가 자동화될 것 같다. 언론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검증과 신뢰성 있는 뉴스 제공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챗 GPT라는 애가 미래 언론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우리 지구에서 가장 걱정하는 애가 지금 내린 얘기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챗 GPT에서 지금 저는 챗 GPT라는 게 어떤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한국 언론의 지금 보도의 태도가 지금 여기 저도 언론을 계속 했었고 지금 언론 출신의 자문위원도 계시지만은 빨리 하겠습니다. 기자직에 대한 이해. 발자크는 이제 기자 교재 하나 보고 조선일보 기자가 번역한 것입니다. 동안에 대변인 됐다. 그래서 발자크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라면 하고 떠든다라고 이렇게 발자크를 정의를 했죠. 그리고 막스 웨버는 저널리스트는 상류사회가 열등한 대표라는 평가는 일종의 천연교육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도 언론을 불쌍하고 공명성 독생에 관여하고 있다. 발자크를 모르겠는데 저는 그 유명한 막스 웨버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기자에 대해서 독서를 내보냈나를 보니까 자기 어떤 논문마다 기자들이 자꾸 그 당시에 전해서 시비를 걸고 나누니까 이렇게 떠든다. 그래서 경일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나 서양 사회나 기자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마이너리티고 그리고 기자는 어떤 기득권층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저항, 그 다음에 좀 낯설게 겠지, 이렇게 수밖에 없는 그런 수명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들한테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미디어학부 기자가 되고자 하는 미디어학부 학생들 강의하는데 절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추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하수도의 물을 치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우리 기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언론 산업 실패를 분야인데요. 22년도에 국경을 부는 기자회라는 데가 거기서 한국의 언론 자유를 44년을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70 정도였는데 강에 올랐죠. 1위는 어디로 갔습니까? 대상처럼 북유럽으로 갔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이쪽이 언론 자유 굉장히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43이라면 저희들의 어떤 국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떤 국민들의 낮은 언론 신뢰도가 언론 신문산업, 구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구독률이 낮고 그러니까 언론사의 어떤 경제적인 인컴도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 측들에 대한 처우가 낮아지고
처우가 낮아지다 보니까 정규직이 증상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인재 유입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적절한 비율 중에 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언론사에 거의 스카이 위주로 가 있었습니다. 저희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 60~70%가 서울대 있고 나머지 고대, 연대, 그 다음 기타대 이런 식으로 참여했는데 지금은 22년도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거의 지금 눈에 한 명인가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이 어떤 인재가 언론사로 가는 유인들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언론사 수는 지금 20% 가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론 진흥재단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한 5,078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5,078개의 하이에나에 뭔가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이에나는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규 대학을 나와서 어쨌든 그 언론사에 나오는 인재 유인들이 줄어들어 하더라도 다 어쨌든 그 대학 그 정규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나오는 그 졸업생들이 언론사에서 많은 그 평균 초봉이 100에서 150만 원,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을 받고 언론사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그 저희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그 자기 펀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좀 그래서 그거를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했는데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기사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기사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 기사 그 두건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받으면 회사에서 얼마나 먹고 그 일부는 담당 부장 기자의 어떤 고가로 편성이 되겠죠. 그럼 뭐 저도 모르겠지만 미뤄 짐작해서 거의 맞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론 보도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언론에 보도될 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거 기사가 되고 왜 이거 기사가 안 되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보도자를 내면서 보도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보도를 내면서 야 이거 기사 된다고 하지만은 그 언론에서는 기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돈을 주고 받고 해서 생기는 그 홍보성 기사가 아닌 겁니다. 그거 말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그 어떤 보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에 제가 이제 뭐 하면은 각 그 라인에서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A 기자는 이게 중요하다. B, C, D, F, Z까지 들어오겠죠. 그럼 그걸 취합하는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쭉 취합이 되겠죠. 그럼 그걸 취합하는 A 국장, B 국장, C 국장이 있어요. 그거 언론은 국장이 되죠. 그럼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는 거는 그걸 다 받으면 1,000개를 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00개를 안 받죠. 아침에 보고 받는 거는 10개에서 20개죠. 그럼 10개, 20개는 어떻게 추려질까요? 거기 답은 이거죠. 이 기사가 이슈를 선정할 수 있는 기사인지 아니면 아젠다의 어떤 발굴을 위한 어떤 좋은 소재인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일보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아젠다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기 정상적인 기자들은 사회 기자를 빼고요. 그러면 이 이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로 뛰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발로 뛰어서 어떻게 특종을
행기사냐, 다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이 다루지 않는 이슈인지, 그리고 이 이슈를 끌고 갔을 때 어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사회 권력이 상당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사를 쓸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뉴스 작성의 기본 요소가 있죠. 이건 새로운 사실이냐, 뉴스냐, 뉴스가 안 돼도 좋아요. 그러면은 분석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그럼 이것도 안 된다. 그럼 화제가 되느냐, 개가 사람의 문제고 사람이 개를 물었다든지 그런 어떤 요소가 앞에 지금 설명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 선정과 아젠다 발굴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가 속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기사가 파장의 강도가 어떻다, 이 기사를 썼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까. 썼는데 이거 뭐 당연한 기사지, 그리고 뭐 다음에 썼는데 속도도 쓸 거 없으면 단발성 기사는 요즘에 상당히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 언론 매체가 상당히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5천 개 이상이 되지만 결국 국내에 있는 그 기성 언론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다시 밖에 재생산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뭐 유튜버나 이런 데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영향력은 기존의 매체들이 만들어낸 그 기사를 바탕으로 가지를 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지, 그게 메인스트림을 만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성 언론사 간의 그 경쟁은 계속 지금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광고 기사나 그리고 어떤 주요 기업에서 이렇게 의뢰가 올 때 보면은 결국은 이 중요 기성 매체의 어떤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이 기사를 인터넷 매체나 하는 의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요즘에 좀 달라진 변화는,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이 제품을 홍보하고 싶어요. 그때 바로 이 홍보를 큰 매체를 통해서 할 때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단발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홍보성 기사일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썼나요? 써봤거든요. 인터넷 작은 매체를 통해서 밑에를 쫙 깔아봤습니다. 깔아보면은 이게 기성 매체까지는 잘 모르죠. 밑에서 뭔가가 이렇게 거품이 빠글빠글 나니까 위에서 쳐다보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 사회적 아젠다와 관계없이 어떤 좀 작은 공동물 기사 그런 게 단절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서 이제 인터넷 매체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각 언론사에서도 디지털 퍼스트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언론을 활용해서 독자들에 대한 기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네가 얼마나 빨리 쓰고 얼마나 많은 PD를 올려내가 해서 네 고가를 챙겨주겠다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시켜봤더니 이 거짓 기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뺏기는 기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현장 기자가 20에서 30대를 집중되다가 주로 그걸 쓰는 애들이 이제 연차가 어린 기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자에 대한 어떤 매력이 떨어지고 기획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기자에 대한 매력이 계속 저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박재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시간이에요. 우선 저희가 사진 한번 찍고 사진 먼저 찍고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 나와.